컨텐츠 only 시대. 컨텐츠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컨텐츠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컨텐츠가 참 풍부해. 기업이든 상품이든 결국 콘텐츠가 있어야 성공하지라는 말을 듣거나 하게 될 때, 이 콘텐츠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는 콘텐츠란 정보나 스토리가 있는 모든 무용의 내용물을 뜻한다고 하지만, 여기선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디바이스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유통되는 동영상, 음악, 게임, 소셜미디어상의 텍스트, 사진 등의 디지털 콘텐츠로 한번 국한해서 생각해 보죠. 자, 소개팅에서 만난 20대 여대생이 상대방에게 취미가 뭐죠? 라고 물었는데 영화 관람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는 이미 그녀에게 한수 꺾인 것입니다. 이제 내 손에는 TV인 스마트폰엔 음악, 웹툰, 뉴스, 쇼핑은 물론이고 5G 네트워크의 상용화 넘쳐나는 미디어 서비스들로 이제 콘텐츠는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고객의 가치 이동과 움직이는 세상, 이게 콘텐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디즈니의 레시피로서 이제 기업 성장 이론을 하고 있는 그 디즈니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TV도 있고, 뮤직도 있고, 또, 머천다이즈 라이센싱, 그러니까 라이센싱을 주고 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뭐, 그리고 어떤 크리에이티브 탤런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제 새로운 걸 크리에이션 하는, 즉,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뭐, 퍼블리케이션, 책 같은 거 출판하고 막 이러는 거죠. 매거진이라든가, 뭐, 혹은 요즘에 그, 마블에서 유명한 커믹,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즈니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을 전부 다 모아, 크리에이티브 탤런트, 즉, 이러한 재능들을 한꺼번에 묶는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어서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1966년에 작고한 월트 디즈니가 쪽지에 그린 것으로 현재의 디즈니는 이를 지속적인 성장 위한 기업 이론, 즉 디즈니 레시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앞에 그림이 그 디즈니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디즈니는 한 장의 디즈니 레시피 쪽지에 따라 지난 60년간 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고객의 가치와 시장이 움직이는 지금 최대의 수혜를 받은 컨텐츠의 제국이 바로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사가 되는 거죠. 사업자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것 고객의 가치 이동을 뜻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가 플랫폼을 주도하던 판매에서 콘텐츠가 주도하는 흐르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이 소외되거나 열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콘텐츠의 차별화가 플랫폼을 결정하게 되죠. 콘텐츠가 더 이상 플랫폼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 모델이 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양질의 콘텐츠를 다량으로, 즉 집단화된 콘텐츠 IP를 소유한 자가 곧 플랫폼과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지불해야 하나요? 2015년 이후 유튜브를 포함한 대다수의 모바일 미디어들은 손익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시간을 나의 공간에서 소비해 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이 확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시간이 나의 공간, 즉 사이버 공간의 나의 공간에서 소비해 달라는 거죠. 사용자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시간을 소비할수록 이들은 광고를 팔고 동시에 우리의 방문 기록과 시청 흔적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 재미있는 콘텐츠를 싸고 편리하고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하루 24시간이면 우리의 시간은 8시간, 수면 8시간, 그리고 기타 8시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파편화되어 있죠. 이 시간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현재의 승자는 당연히 동영상이죠. 전체 모바일 앱의 사용 시간의 30% 이위 벌어질 정도로 큰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2019년에는 55%까지 올랐다고 하니 동영상의 소비가 가속배라는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이용된 모바일 앱의 사용 시간의 비중을 보면 동영상이 거의 30%에 해당됩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최고 기타 23% 있지만은 그 외에 저는 많이 MP3가 활발히 대중화될 때 많이 사용됐던 음악이라든가 혹은 게임, 동영상의 게임도 눌러서 더 넘어서 현재의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런칭될 당시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티스는 우리는 페이스북의 포스팅과 경쟁 중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이렇게 고쳐 말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고객의 잠과 경쟁하는 중이다. 더 이상 동영상이 경쟁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객의 시간을 더 많이 점유하기 위해 전쟁에 서막이 올랐으면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어떤 고객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시청하는 사람이 없는 콘텐츠는 의미가 없습니다. 장르, 결제 방식, 길이, 포맷에 따라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지만 그 외에 콘텐츠의 고객층도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고객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어떤 고객을 선택하더라도 그 고객에게 맞는 콘텐츠만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콘텐츠 소비의 5가지 유형을 보면 콘텐츠도 디바이스도 자동차나 가전제품까지 어떤 상품에도 이노베이트 소비자들이 존재하죠. 이 혁신 사용자들, 이들은 콘텐츠나 상품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개 즉시 시청 혹은 구매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혁신 수용자라고들 하죠. 남들이 알아주는 것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압도적인 덕후라고들 하죠. 이제는 컨텐츠는 독창적이고 시소성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 프리미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최근 이노베이트 성향을 보유한 덕후들의 소비 패턴이 일부 산업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짜거나 하는 때 이들이 또한 중요한 척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취향이라고 하는 이노베이터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컨텐츠의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얼리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얼리 머저리티 집단은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다수의 수용자이되 일반인보다 좀 더 빨리 수용하는 집단으로 보편성과 편의성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성을 느껴도 선택하는 데 회의적이어서 이 런칭 타임을 놓치는 혹은 도입 타임을 놓치는 레이트 머저리티들을 움직이는 컨텐츠는 기획 성향이 짙고 사회적 담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크게 확산되고 있죠. 또 레거드 집단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사회적인 이슈까지 배가 되어 소셜 신드롬이 형성되어 극장 티켓을 예매하는 게으름뱅이들이지만 그 외에 사회 소셜의 신드롬을 형성하고 그 변화를 주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레이트 머저리티와 레거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 유행 소설 이슈에 따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식의 밴드 웨건 효과에 의존하게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집단도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충분히 감안하여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소비자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유료 콘텐츠의 시장의 경우 사실상 레거디 콘텐츠는 유료 결제가 희소하다는 점과 결제 빈도, 고객 규모를 감안하면 얼리 머저리티와 레이트 머저리티를 우선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보편성과 상업성이 기반이 된 기획 콘텐츠여야 된다는 거죠. 세계 대결에서 승자는 역시 유튜브입니다. 사실 유튜브만큼 오래된 미디어도 없어요. 전 세계 인터넷 인구 사용자의 95%가 유튜브에 접속하여 1분마다 500시간이 넘는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개설된 채널만 2,400만 개가 되며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 유튜브에서 소개가 됩니다. 2018년 초등학교 장래 희망 조사를 보니까 유튜브가 연예인의 8위를 밀어내고 5위를 차지하기까지 됐습니다. 유튜버,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요. 돌이켜보면 환경만 만들고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게 한다는 유튜브의 철학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99%의 돈 못 버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집합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유튜브는 일단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차이점이 하나는 더 있는데 이것은 유튜브가 저작권의 해결이 안 되는 콘텐츠나 검증이 되지 못한 가짜 뉴스를 업로드를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는 저작권 문제에 떳떳하지 못한 콘텐츠들을 무수히 유통시키며 사실상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한국 MCN 협회에서는 유튜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이 부업이나 취미가 아닌 주업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일평균 수입은 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편당 제작 비용은 10만원이 채 되지 않거나 콘텐츠 제작에 평균적으로 35.9시간 하루에 9시간 노동을 전제했을 때 4일 정도 소요되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다수의 유튜브는 드리는 시간과 노동력에 대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 사이에 농담처럼 회자되는 30, 800, 1000 법칙이 있습니다. 구독자 30만에 누적 횟수 800만 건이면 월 수입 1000만원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역시 산술적으로 정확하겠지만 사실상은 대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불과합니다. 2018년 한국방송공사 진흥공사가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른다면 돈 버는 유튜브는 1% 남짓 불과하며 사실상 99%의 유튜브는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죠. 자, 새로운 검색 패러다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 클릭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4.4회 유튜브를 접속하여 51.5분 이상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Z세대의 유튜브 네이티브들은 밀레니엄 세대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Z세대와 알파키즈들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거나 정제해 있는 이미지를 보고 이면의 내러티브를 상상하거나 기사 하단에 동영상이 재생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즉각적으로 영상이 돌아가는 것에 익숙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서비스에 안심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2019년 음나스미디어가 발표한 인터넷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유튜브의 정보를 응답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의 60%가 이미 유튜브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 검색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검색 포털로서의 유튜브로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YT 세대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콘텐츠 5인 시대에 콘텐츠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서 접하기 힘들었던 현장 정보와 치밀한 분석, 입이 딱 벌어진 전문화적인 수처가 말하는 남다른 부위 규모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고 그것을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콘텐츠가 전부입니다.